어린 소년 민준이는 아픈 엄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장난감 자동차를 벼룩시장에서 팔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한 재벌 그룹 대표가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소년과 엄마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편안히 앉아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민준이는 작고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한때 밝은 빨간색이었지만 수년간의 사랑과 모험으로 빛바랜 페인트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기억하는 한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었고 네 번째 생일에 엄마가 사준 선물이었다. 그때 엄마는 건강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그들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었다. 하지만 상황은 변했다. 이제 엄마의 웃음소리는 드물었다. 그 대신 민준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지친 미소와 조용히 찡그리는 얼굴로 바뀌었다.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었지만 약값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쌌다. 민준이는 엄마가 약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겨웠고 더 저렴한 약은 없는지 물으며 약국 카운터를 꽉 잡고 있었다. 더 싼 약은 없었다. 그래서 민준이는 여기 낡은 캐노피 그늘 아래 벼룩시장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장난감을 꽉 쥐고 있었다. 그에게는 항상 그랬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엄마에게 그 약이 필요할 때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장난감 컬렉션을 가져와 낡은 상자 위에 깔끔하게 놓았지만 진짜 보물은 그 자동차라는 것이 분명했다. 엄마는 쉬는 동안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민준이는 마음을 정했다. 엄마가 더 아파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른 이들은 잠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지나갔다.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는 소리쳐 보려 했지만 그의 작은 목소리는 시장의 소란함 속에 묻혀버렸다. 장난감 자동차 팔아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덥수룩한 수염의 남자가 멈춰서서 물건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꼬마야, 그 차 얼마니? 민준이가 허리를 폈다. 10,000원이요. 남자는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장난감 자동차 치고는 비싼 가격인데. 중요한 거예요. 민준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남자는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꼬마야. 10,000원은 못 주겠다. 그는 걸어갔고 민준이는 장난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몇 분이 흘렀다. 해는 더 뜨거워졌다. 민준이는 걱정으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아무도 사지 않으면 어떡하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그 생각에 목이 메었다. 그때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만한 존재감을 가졌다. 그의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고 한 손에는 커피잔을,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어쩌면 민준이가 작지만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작은 손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생명줄처럼 꽉 쥔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무엇이든 간에 남자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뭘 팔고 있니?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허리를 폈다. 제 자동차요. 그는 조심스럽게, 거의 경건하게 차를 내밀었다. 남자는 장난감과 민준이의 얼굴 사이를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번갈아 보며 그것을 살폈다. 얼마니? 민준이는 망설였다. 가격을 낮춰야 할까? 이 남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가버릴까? 하지만 안 돼. 그럴 수 없었다. 돈이 필요했다. 10,000원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 특별한 차인가 보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엄마가 약이 필요하신데 돈이 부족해요. 말은 단순했고 자기 연민 없이 나왔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자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차를 내려다보고 민준이를 보고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가 사지. 그가 말했다. 민준이의 숨이 멎었다. 정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갑 대신 얇은 수표책을 꺼냈다. 그는 무언가를 적고 수표를 찢어 민준이에게 자동차와 함께 건넸다. 여기. 민준이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박였다. 그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이나 운이 좋으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수표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숨이 턱 막혔다. 10,000원. 그 숫자를 응시하는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렇게 많은 영을 한자리에서 본 적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속이 울렁거렸고 시장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이건 너무 많아요. 그가 속삭였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것이 정확히 이 차의 가치다. 민준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니, 꼬마야? 민준이요. 그래, 민준아. 이 수표 엄마께 가져다 드리렴. 알았지? 민준이는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수표를 꽉 쥐었다. 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일어나 민준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어머니 잘 보살펴 드려라. 그 말과 함께 그는 돌아서서 민준이가 이름조차 묻기 전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이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다른 장난감들을 집어 배낭에 쑤셔넣고 작은 다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펌프질하며 집까지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아파트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소파에서 일어나려던 엄마 지혜씨가 놀라 물었다. 민준아, 어디 갔었니? 그는 거의 그녀의 품으로 날아들며 수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 우리 약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살 수 있어요. 지혜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금액을 보고는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준아, 이거 어디서 났니? 제 차 팔았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그를 꽉 끌어안았다. 오, 내 아가. 그녀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하지만 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어깨에 묻혀 웅얼거렸다. 엄마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큰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괜찮아, 민준아. 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는 시장에서 만난 남자를 생각했다. 돈 이상의 것을 준 남자. 그는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를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준이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지혜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마치 눈을 깜박이는 순간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처럼 수표를 응시했다. 10,000원, 불가능한 숫자였다. 자신의 손에 있을 리 없는 돈이었지만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진짜로 단단하게 존재했다. 기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불안한 의심이 자리 잡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낯선 사람이 장난감 자동차 하나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돈을 줄까? 말이 되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도. 하지만 그러다 담요 아래 몸을 말고 부드럽게 숨쉬는 민준이를 보았고 그녀는 기적을 의심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약국에서는 처방약이 준비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혜씨는 약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안도감이 몇 년 만에 느끼는 방식으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걱정의 무게를 짊어졌고
너무 오랫동안 민준이를 위해 강한 척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졌다. 개선은 즉각적이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일주일 안에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뼈를 쑤시던 끊임없는 통증이 둔해졌고 한때 그녀를 늪처럼 끌어내리던 피로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계단을 오른 후 앉아야 할 필요도 없었고 민준이가 손을 잡을 때 고통을 감출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진짜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다시 따스함으로 가득 채웠다. 힘이 돌아오면서 그녀의 결의도 돌아왔다. 그녀는 이런 선물을 받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전에 지원했던 모든 곳에 다시 전화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 일자리를 얻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보수가 높지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안정성은 그녀가 감히 바라던 것 이상이었다. 그녀가 말해주자 민준이는 활짝 웃었다. 정말 멋져요, 엄마. 그가 갈색 눈을 반짝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죠? 지혜 씨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이마에 키스했다. 그렇지, 아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생각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벼룩시장의 남자로 흘러갔다. 그는 누구일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강태준 대표는 그 어린 소년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시작되었다. 벼룩시장 한가운데 서서 필사적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파는 아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돈 때문에 장난감을 산 것이 아니었다. 1,000만 원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소년의 진심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날 것 그대로의 조용한 절박함이 있었다. 그것은 강 대표가 흔히 보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부유함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자랐지만 어쩐지 그 작은 소년은 강 대표가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임원들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어머니가 실제로 그 돈을 썼는지 궁금해졌다. 도움이 되었을까? 그녀는 나아졌을까? 강 대표는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유형의 남자가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달랐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그는 운전기사에게 길을 돌아가라고 말했다. 수표에 적힌 주소는 확인 목적일 뿐이었지만 그는 무심코 그것을 외워버렸다. 건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도시 변두리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아파트 단지였다. 차가 멈춰 서자 그는 망설였다. 그가 여기 있을 진짜 이유는 없었다. 뭘 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소개할 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입구 근처의 움직임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한 여자와 작은 소년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이가 여자의 손을 잡아 끌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익숙했다. 강 대표는 헝클어진 갈색 머리, 눈 속에 똑같은 단호함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였다. 하지만 강 대표를 멈추게 한 것은 소년이 아니라 어머니였다. 지혜씨.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가 그녀를 상상했을 때 그녀는 민준이가 묘사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빛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서 회복 중인 것처럼 여전히 약간 마른 체형이었지만 그녀의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전에는 없었던 생기가 표정에 넘쳤다. 그녀는 꾸밈없이 아름다웠고 그 모습은 그가 막을 수 없기 전에 그의 가슴 속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 강 대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남자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랬다. 그는 확인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갑자기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가 돌아서기도 전에 민준이가 그를 발견했다. 어린 소년의 눈이 커졌고
강 대표가 생각할 틈도 없이 민준이는 작은 다리로 보도를 가로질러 달려왔다. 그가 팔을 흔들며 외쳤다. 아저씨다. 민준이의 목소리에 지혜씨가 돌아섰고 아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강 대표를 보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강 대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섰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이가 불쑥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야. 내 차 사준 사람. 지혜씨의 숨이 멎었다. 강 대표는 손을 내밀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강태준입니다. 지혜씨는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고 아주 오랜만에 강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는 말없는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며 시익 웃었다. 우리 잘 있는지 보러 오셨군요. 그렇죠? 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런 것 같구나. 지혜씨의 입술이 놀라움으로 벌어졌고 잠시 동안 그는 그녀가 떠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다 천천히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시겠어요? 강 대표는 왜 승낙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지혜씨는 언제나 친절을 갚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에게든 빚지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존심, 존엄성, 그리고 자신과 세상의 그녀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여기 태산그룹의 우뚝 솟은 유리 건물 밖에 서서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강태준 대표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고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 약은 효과가 있었고 매일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자신다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디자인 회사에서 새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식료품 살 돈이 남을지 걱정하지 않고 월세를 낼 만큼 충분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나아져도 한 가지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1,000만 원. 그것은 기꺼이 주어진 선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불편했다. 그녀가 번 돈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 대표가 결코 그렇게 부르지 않았더라도 그 빚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항상 하던 대로 했다. 정면으로 부딪혔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는 건물 입구를 통과했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묵은 상태였으며 그녀의 작은 아파트의 따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고 중고 블레이저와 중고품 가게 신발 차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접수원은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강태준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지혜씨가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시키려 했으며 말했다. 여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혜씨가 손에 든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인정했다. 하지만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접수원은 마치 그 요청을 수천 번은 들었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강 대표님은 예정되지 않은 면담은 받지 않으십니다. 지혜씨가 대답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괜찮아요. 김 비서, 들여보내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강 대표를 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또 다른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꾸밈없는 자신감을 풍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무언가,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지혜씨는 그의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고 말없는 초대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따라갔다. 그의 사무실은 거대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를 이미 느꼈던 것보다 더 작게 만드는 종류의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위축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의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다. 이거 받으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 대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책상 가장자리에 기댔다. 이게 정확히 뭡니까? 지혜 씨는 턱을 들었다. 제가 빚진 돈의 첫 번째 분할 상환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계속 갚아서 1,000만 원 전부를 돌려드릴 거예요. 오랫동안 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다 한숨과 함께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녀 앞에 그대로 다시 놓았다. 아니요. 지혜 씨가 눈을 깜박였다. 아니요라니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팔짱을 끼며 반복했다. 대출이 아니었어요. 지혜 씨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 갚아야 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특히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강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받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혜 씨는 그녀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그가 쉽게 무시하는 것에 좌절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느끼고 싶지 않아요, 강 대표님. 그는 잠시 그녀를 살피더니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빚졌다고 느끼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단 한 가지를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 사랑은 드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저항을 예상했지만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해, 따뜻함은 아니었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강 대표는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에 재미있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좋아요. 그가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다. 그럼 거래를 하죠.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거래요? 굳이 갚겠다고 하시니 작게 시작합시다. 그는 책상에서 휴대폰을 집어 몇 번 눌렀다. 제가 당신과 민준이에게 저녁을 사게 해주세요. 지혜 씨가 눈을 깜박였다. 저녁이요? 네, 그가 쉽게 말했다. 저에게 보답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요? 그럼 제가 두 분을 데리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선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친구라는 단어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강태준 같은 남자, 그녀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남자에게서 듣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방식이 어쩐지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녁 한 번. 강 대표의 입술이 아주 희미한 미소로 휘어졌다. 저녁 한 번. 그날 저녁, 지혜 씨와 민준이는 강 대표를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그가 좋아할 법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민준이의 눈은 거대한 화덕 피자 오븐을 보고 빛났고 지혜 씨는 아들이 신나게 자신이 좋아하는 토핑에 대해 강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강 대표는 귀 기울여 들었다. 어른들이 흔히 아이들에게 하는 예에 바르고 산만한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음식이 도착할 무렵 민준이는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반쯤 하고 있었고 지혜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청구서나 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거기에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강 대표는 그의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편안해 보였다. 어느 순간 민준이가 접시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강 대표가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있잖아요. 그가 말했다.
가끔은 친절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요. 지혜 씨는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익숙하지 않아서요. 강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쩌면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르죠. 그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몇 년 만에 가장 많이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졸린 듯 그녀의 어깨에 기댈 때 그녀는 어쩐지 이 남자가 그들의 삶에서 덧없는 관대함의 행위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강 대표는 그들을 그렇게 빨리 다시 만날 계획이 없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끝없는 회의, 고위험 거래, 스스로 구축한 세심하게 짜인 삶이라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바뀌었다. 어쩌면 지혜 씨가 마침내 경계를 풀고 피자 접시 위에서 자유롭게 웃었던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민준이가 강 대표의 존재 속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문장 중간에 거의 잠들 뻔했던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강 대표 자신이 편안함을 느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며칠 후 그들의 동네로 다시 차를 몰고 갔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지 가벼운 방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결국 그는 기술적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샀으니 이전 주인에게 안부를 물을 권리가 있었다. 그것이 지혜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사용한 변명이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그를 보고 놀란 그녀에게 민준이가 이걸 돌려받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그가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지혜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뭔데요? 강 대표가 씩 웃었다. 그건 민준이에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어쨌든 안으로 들여보내며 민준이를 불렀다. 소녀는 자기 방에서 뛰쳐나와 강 대표를 보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또 오셨어요? 민준이가 활짝 웃었다. 간식 가져오셨어요? 강 대표가 킥킥 웃었다. 이번엔 아니야. 하지만 널 위해 뭘 좀 가져왔지. 그는 가방을 꺼냈고 민준이는 내용물을 꺼냈다. 거의 똑같은 장난감 자동차였지만 이것은 새 건이었고 반짝이는 빨간색에 흠집 하나 없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아! 그는 그것을 자신의 낡은 차 옆에 들고 비교했다. 차이는 뚜렷했다.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더 멋져요. 강 대표가 소파에 기댔다. 내 원래 차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제 특별한 나를 위한 차가 생긴 거지. 민준이가 활짝 웃었다. 부자들이 가끔만 모는 멋진 차처럼요? 강 대표가 씩 웃었다. 정확해. 근처에 서 있던 지혜 씨가 팔짱을 꼈다.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요. 강 대표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강 대표는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항상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민준이가 좋아할 것 같은 책을 가져다 주거나 긴 하루를 보낸 후 저녁 식사를 사다 주거나 그냥 동네에 우연히 들렀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결코 오래 머물지 않았고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의 존재는 자연스럽고 익숙해졌다. 민준이는 항상 그를 보면 기뻐했고 지혜 씨는 글쎄 그녀는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경계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멈췄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 대표는 그들과 함께 공원에 있었다. 지혜 씨가 벤치에 앉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는 동안 민준이와 야구공을 주고받았다. 민준이는 강 대표가 빠른 공을 거의 놓칠 뻔한 후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있잖아요. 지혜 씨가 씩 웃으며 예쳤다. 대기업 대표치고는 공 잡는 실력이 별로네요. 강 대표는 다음 공을 쉽게 잡아서 민준이에게 다시 던졌다. 저는 위임합니다. 그게 대표들이 하는 일이죠. 민준이가 웃었다. 그건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는 멋진 말이네요. 강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넌 우리 이사회 멤버들 대부분보다 똑똑하구나. 지혜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웃음기가 어려 있었다. 게임 후
그들은 피크닉 담요에 앉아 지혜씨가 싸온 샌드위치를 먹었다. 배부르고 만족한 민준이는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좋다. 그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가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지혜씨는 뻣뻣해졌고 손가락으로 담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강 대표 역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덜컥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라도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민준이가 옆으로 굴러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했다. 거의 아빠요. 그가 덧붙이며 강 대표를 보고 시익 웃었다.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요. 지혜씨는 얼굴을 가리며 신음했다. 민준아. 그녀가 경악스럽게도 강 대표는 전혀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는 웃고 있었고 그의 깊은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거의 아빠라. 그가 중얼거렸다. 새로운 별명이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 아빠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멋진 일도 하시고 우리랑 놀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빠예요. 지혜씨는 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들. 왜 안 돼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보았다. 강 아저씨는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재미있어하는 강 대표가 지혜씨를 흘끗 보았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녀는 당황하며 그를 쏘아보았지만 그녀가 싸우려 애쓰는 미소의 힌트를 볼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굳어졌다. 강 대표는 그를 고쳐주지 않았고 밀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는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회의실에서 사치와부, 그리고 자신을 사업 기회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하지만 여기 지혜씨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준이의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집밥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지혜씨는 여전히 때때로 망설였고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강 대표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그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그녀는 마침내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계속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접시를 닦던 강 대표가 그녀를 흘끗 보았다. 뭘 말입니까? 나타나는 거요.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거요. 바쁘신 분이잖아요, 강 대표님. 그녀는 무언가를 찾듯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왜 아직 여기 계신 거죠?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카운터에 기댔다. 제가 멈추길 바라세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강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혜씨는 한숨을 쉬며 이마를 문질렀다. 그냥 이게 일시적이라면 민준이가 정드는 걸 원치 않아요. 강 대표는 오랫동안 그녀를 살피다가 대답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혜씨, 제가 여기 있다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다. 그게 저를 두렵게 해요.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리 벽을 세우려고 노력하든 아무리 그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지나가는 장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노력하든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태준 대표는 통제와 확실성의 삶을 구축하는데 수년을 보냈다. 하지만 지혜씨와 민준이와 함께 있으면서 그는 때때로 최고의 것들은 계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를 더 두렵게 했다. 강 대표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그는 평생 위험을 계산하며 살아왔고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자신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은 쉬웠고 숫자는 예측 가능했으며 사람들은 올바른 인센티브로 통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정, 관계, 그것들은 위험했다. 그리고 어쩐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그는 지혜씨와 민준이가 그의 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벽을 슬며시 지나갔다. 몇 주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소년의 결단력에 감탄했기 때문에 민준이를 돌보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가 그녀의 아파트를 떠난 후 오랫동안 지혜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명백해졌다. 결코 오지 않을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흘끗 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명백해졌다. 그들과 단 한 시간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회의를 취소하기 시작했을 때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지혜씨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미소 짓는 동안 민준이가 슈퍼히어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다. 그는 전에 사랑한 적이 있었다. 전에 신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났다. 강 대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섰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작은 변명들, 예상치 못한 출장, 그가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못하게 막는 늦은 밤 회의. 지혜씨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강 대표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계획을 취소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 의심의 빛을 보았다. 그가 약속을 변경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들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더 가까워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혜씨는 강 대표가 그녀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더라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누군가가 물러서는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고 너무나 여러 번 겪었다. 그녀의 평생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그녀가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 떠나버린 아버지, 그녀에게 민준이를 주었지만 결코 아버지가 아니었던 남자,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사라져버린 친구들. 그녀는 사람들이 머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강 대표는 달랐다. 그는 그녀가 믿게 만들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어쩌면 그녀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그녀를 부담으로가 아니라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나타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하기를 거부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도 물러섰다. 저녁 식사는 짧은 대화로 변했다. 그들이 한때 나누었던 편안한 웃음은 경계하는 의례적인 말들로 바뀌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강 대표는 약속 변경 제안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취소했다. 지혜씨는 그것을 그녀가 두려워했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민준이는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차렸다. 그는 어렸지만 날카로웠고 항상 그녀를 자랑스럽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가 어느 날 밤 그녀가 그를 침대에 눕혀줄 때 조용히 물었다. 지혜씨의 심장이 덜컥했다. 물론 아니지, 아가. 그럼 왜 강 아저씨가 더 이상 안 와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바쁘서. 중요한 일이 많으시거든.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가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혜씨는 목구멍에 차오른 덩어리를 삼켰다. 나도.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오후 학교가 끝나자 그는 계획을 세웠다. 강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 건물 밖에서 민준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막 회의를 마치고 매끈한 유리문을 나서다가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준이? 소년은 고개를 들어 씩 웃었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 거에 실망한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강 대표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바쁘세요? 민준이가 물었다. 강 대표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니. 그런데 민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버스요. 민준이가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는 몰라요. 알면 난리 날 거예요. 강 대표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는 민준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목소리를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혼자서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얘야, 안전하지 않아.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리를 흔들었다.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었어요. 강 대표는 망설였다. 그래, 뭔데?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나 관찰력이 뛰어난 방식으로 그를 살폈다. 왜 우리 엄마 슬프게 해요? 강 대표는 그 질문을 갈비뼈에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내가 그런 게 아니. 맞아요. 민준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엄마는 말 안 하지만 저는 알아요. 조용해졌어요. 웃기는 하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저 걱정시키기 싫을 때 짓는 가짜 웃음이에요. 강 대표는 숨을 내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민준아. 아저씨 엄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민준이가 너무나 직설적인 어조로 물어서 강 대표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복잡해. 민준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강 대표는 수년간의 상심, 배신,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신뢰하는 민준이를 보면서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누군가를 너무 많이 아끼면 상처를 주기 때문이야. 강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 엄마나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떠나는 걸로 엄마를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강 대표는 숨을 들이켰다. 민준이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봐요. 저는 어른들 일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만약 무섭다면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엄마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엄마가 아저씨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왜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강 대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민준이는 벤치에서 뛰어내려 그의 앞에 섰다. 엄마가 제가 여기 온 걸 알기 전에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해결해야 해요. 강 대표는 소년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말의 무게가 돌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평생 거리가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만약 결코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민준이가 옳았다. 그는 지혜 씨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강 대표는 자신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강 대표는 밤새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서성거리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고 머릿속에 엉망진창을 풀려고 했었다. 민준이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사라지기를 거부했다. 떠나는 걸로 엄마를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소년은 옳았다. 그는 평생 사랑, 애착,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에 생각으로부터 도망쳐왔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멀어지는 것이 그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혜씨,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불평 없이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미소 짓는 방식, 밤에 민준이를 재울 때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단 한 번도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가 단 한 장의 수표로 그녀의 삶을 바꾼 후에도 그녀는 그가 알았던 누구와도 달랐다. 그녀는 그의 부에 감명받지 않았고 그의 권력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 원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괜찮기를.
그리고 강 대표는 그를 두렵게 하는 명료함으로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강타했고 숨 막히게 했다. 그는 전에는 스스로 믿지 못했지만 그것은 내내 거기에 있었고 천천히 쌓여가며 그가 그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차갑고 완벽한 아파트에 서서 그는 다른 무언가도 이해했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이것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남은 평생 동안 그것을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전화를 걸었다. 아침이 올 무렵 그는 고급 수집가의 슈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컬렉션을 소유한 남자는 희귀한 물건들을 전문으로 다루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수집가들은 작은 재산을 지불하고 소유하는 것들. 강 대표는 그의 사업 동료 중 한 명을 통해 그에 대해 들었고 그가 감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 대표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장난감 자동차는 예술 작품처럼 액자에 담겨 유리 뒤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의 것과 거의 동일했고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이었다. 단지 완벽한 상태였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제조되었고 애호가들 사이에서 가치 있게 만든 한정판의 일부였다. 하지만 강 대표는 그것의 가치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신경 썼다. 수집가는 그의 가격을 불렀다. 강 대표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가 떠났을 때 차는 그의 손에 있었다. 지혜 씨는 강 대표를 다시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그렇게 물러선 후에는 아니었다. 그녀가 그들 사이에 쌓여가던 무언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스스로를 강요한 후에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씁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민준이에게 친절했다. 그는 그녀가 결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떠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언가를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강 대표가 거기에 서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선 남자처럼 보였다. 그의 정장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마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긴 것 같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강렬했고 탐색적이었고 치약했다. 그의 손에는 작고 조심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오랫동안 그들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강 대표가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혜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러다 더 나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움직임을 들은 민준이가 다른 방에서 달려나왔다. 그가 강 대표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시 오셨어요. 강 대표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얘야. 왔어. 그는 쭈그리고 앉아 상자를 내밀었다. 널 위해 뭘 좀 가져왔어. 민준이의 눈이 커지며 그것을 받아들었고 오직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흥분으로 포장지를 벗겼다. 장난감 자동차가 그의 손에 나타났을 때 그의 입이 벌어졌다. 말도 안 돼. 그가 숨을 내쉬었다. 내 거랑 똑같아요. 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집가의 가게에서 찾았어. 내가 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민준이는 차를 손안에서 뒤집어 보다가 강 대표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하지만 왜요? 강 대표는 대답하기 전에 지혜 씨를 흘끗 보고 망설였다. 어떤 것들은 간직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공기 중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지혜 씨는 그것을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꼈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무언가였다. 강 대표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거의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여전히 장난감을 응시하던 민준이가 갑자기 시익 웃었다. 이거 최고예요. 다른 거 옆에 놓을 거예요.
그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달려갔고 두 어른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강 대표는 숨을 내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머무는 사람이 되는 법을 모르겠어요. 지혜 씨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그럼 여기 계세요. 그는 그녀를, 정말로 그녀를 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당신에게서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에게서, 이것에게서.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꾸준했다. 저는 노력했어요. 지혜 씨 스스로에게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은 제가 겪었던 어떤 위험보다 더 나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신뢰에 있어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에게 맹세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지혜 씨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의심,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고 항상 경고했던 머릿속의 목소리. 강 대표는 그것을 보았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기 때문이다. 저는 단지 당신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지혜 씨, 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럴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일부라도 제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맹세해요. 저는 매일 당신에게 제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지혜 씨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눌렀다. 강 대표는 놀라서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있었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다려온 것처럼 키스를 깊게 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제가 머물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혜 씨는 미소를 지었고 아주 오랜만에 그것은 진짜처럼 느껴졌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요. 지혜 씨는 항상 사랑은 단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꾸준한 무언가, 집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상상했다. 하지만 강 대표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강렬했고 압도적이었고 때로는 두려웠지만 진짜였다. 그리고 수년간 혼자 고군분투한 후 그녀는 마침내 어쩌면 더 이상 혼자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강 대표는 머물렀다. 그의 말대로 그는 다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매일 저녁 그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있었고 매 주말 민준이를 모험에 데리고 나갈 핑계를 찾았다. 그들은 루틴과 비슷한 무언가, 따뜻하고 편안한 무언가, 지혜 씨가 감히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편안함은 깨지기 쉬운 것이었고 현실이 들이닥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다. 그들이 함께 밖에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조금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 식당 배경에서 속삭이는 소리, 강 대표가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올 때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들. 하지만 그때 헤드라인이 나왔다. 지혜 씨는 자신이 세상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들에게 괜찮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싱글맘일 뿐이었다. 하지만 한 사진작가가 서점에서 나오는 그녀와 강 대표의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은 순간 손가락이 느슨하게 얽힌 채로 모든 것이 변했다. 재벌 강태준 대표, 미스터리 여성과 포착, 로맨스인가 불장난인가. 고군분투하는 싱글맘에서 재벌의 여자친구로. 박지혜는 누구인가? 강태준 대표의 새로운 연인, 그녀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가? 지혜 씨는 전에는 타블로이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십 웹사이트에 도배되었고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강 대표 같은 사람이 그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낯선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방식, 그녀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속삭임, 민준이 학교의 엄마들이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방식, 마치 그녀가 연구되고 해부되고 판단되어야 할 무언가인 것처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최악은 그녀는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거의 즉시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들이 그녀의 거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지혜 씨가 무심코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을 때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서 부드럽게 그것을 가져갔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쓰레기 읽는 거 그만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혜 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몰라요.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에 대해서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우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요. 강 대표의 턱이 굳어졌다. 지혜 씨, 제 말은 우리를 보세요. 강 대표님.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녀는 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벼룩시장에서 아이의 장난감 자동차를 팔던 여자일 뿐이에요. 강 대표는 잔을 신중하게 내려놓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지 마세요. 뭐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고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종류의 어조였다. 당신은 마치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깨닫기나 하세요? 지혜 씨는 예기치 못한 말에 눈을 깜박였다. 강 대표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시선은 강렬했다. 당신 이전에는 제 삶은 예측 가능했고 구조화되었고 통제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과 민준이가 허리케인처럼 그것에 부딪혔고 갑자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좋았어요.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르는 것이 좋았어요. 실제로 집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집에 오는 것이 좋았어요. 지혜 씨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당신은 제가 우연히 만난 그냥 어떤 여자가 아니에요. 지혜 씨, 그가 계속했다. 당신은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부 기자들이나 인터넷의 지루한 주부들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요. 강 대표님. 그의 입술이 살짝 휘어졌다. 그럼 어쩌면 제가 제 세계를 떠나 당신의 세계에 머물러야 할 때인지도 모르죠. 그녀는 숨막히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불가능해요. 진심이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저는 돈에 신경 쓰지 않아요. 언론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우리, 당신, 민준이에 대해 신경 써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쩐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언론의 폭풍은 멈추지 않았지만 무시하기가 더 쉬워졌다. 강 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그의 팀은 어떤 것도 괴롭힘의 선을 넘지 않도록 했다. 속삭임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 옆에 서서 그들이 가진 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다. 지혜 씨가 막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다른 기자들보다 더 대담한 기자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다가왔다. 지혜 씨는 지나치려고 긴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민준이가 입을 열었다. 강 아저씨가 이미 우리 가족의 일부라는 거 아시죠? 기자가 눈을 깜박였다. 오!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일인 것처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를 사랑하시고 제 생각엔 저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의 아빠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 진짜 아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 씨의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기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명히 기뻐하며 킥킥 웃었다. 그래요? 민준이가 활짝 웃었다. 네. 그 클립은 몇 시간 안에 바이럴이 되었다. 강태준 대표, 이미 아버지 역할. 어린 소년의 말이 마음을 녹이다. 싱글맘과 재벌, 단순한 불장난 이상. 하지만 이번에는 헤드라인이 지혜 씨를 괴롭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옳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단지 그들의 삶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가족이었다. 세상은 불과 몇 달 만에 너무나 많이 변했다. 속삭임은 배경소음으로 희미해졌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밀 조사는 미디어 사이클에서 지나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한때 압도적이고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평범하게 느껴졌다. 강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오고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에게 달려가고 지혜 씨가 더 이상 그의 손을 잡기 전에 망설이지 않는 것.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덧없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간직하게 되는 동안 자신은 조각들만 남게 되는 무언가라고 믿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머물렀다. 아무리 그녀가 의심했든, 아무리 이것이 모두 일시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든,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그가 떠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의 차 옆자리에 앉아 익숙한 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이보다 더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가 그를 흘끗 보며 물었다. 강 대표는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씩 웃었다. 보면 알 거예요. 뒷좌석에 벨트를 맨 민준이는 거의 흥분으로 들썩거렸다. 나는 아는데 말하면 안 된대요.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지혜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이제 나한테 비밀을 지키는 거야? 민준이가 극적으로 숨을 헐떡였다. 강 아저씨가 약속하게 했어요. 서프라이즈예요. 지혜 씨는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강 대표를 믿었다. 그녀는 전에 누구도 믿었던 적 없는 방식으로 그를 믿었고 그 깨달음은 여전히 그녀가 익숙해지고 있는 무언가였다. 강 대표가 마침내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지혜 씨의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벼룩시장.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민준이가 작은 장난감 자동차와 단호한 마음으로 서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던 곳.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강 대표에게 돌아섰다. 왜 여기 온 거예요? 대답하는 대신 그는 차에서 내렸다. 민준이는 그의 흥분을 거의 감추지 못한 채 바로 뒤따라 내렸다. 지혜 씨는 강 대표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한때 그녀와 민준이가 절박하고 희망에 차서 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로 그녀를 이끌 때 기대감의 매듭이 뱃속에서 꼬이는 것을 느끼며 따라갔다. 그리고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강 대표는 작은 무언가를 꺼냈다. 장난감 자동차. 지혜 씨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그 차, 민준이의 낡고 흠집나고 사랑받았던 장난감, 그가 그날 망설임 없이 팔았던 것,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강 대표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추적했어요. 강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찾기 전에 몇 사람 손을 거쳤더라고요. 그는 손바닥에서 차를 뒤집었고 손가락이 빛바랜 페인트를 스쳤다. 하지만 되찾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까요. 저를 당신에게 이끌었죠. 지혜 씨는 감정에 목이 메어 힘겹게 침을 삼켰다. 강 대표님. 천천히 그는 여전히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든 채 한쪽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가 큰 숨을 내쉬었다. 시작된다. 지혜 씨는 눈에 고인 눈물을 통해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강 대표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표정은 가슴이 아릴 정도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장난감 자동차의 윗부분을 열어 안에 숨겨진 무언가,
반지를 드러냈다. 화려하지 않았다. 압도적이지 않았다. 그녀처럼 단순하고 우아했다. 저는 평생 사랑은 거리를 둬야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강 대표가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만약 너무 많이 신경 쓰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과 민준이가 나타나 제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더 이상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있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언제나. 지혜 씨의 시야가 흐려지며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 대표는 숨을 쉬었다. 사랑해요. 박지혜 씨, 당신의 강인함, 친절함, 고집스러움을 사랑해요.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방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민준이를 사랑해요. 그는 소년을 보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러니 만약 저를 받아주신다면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 영원히. 민준이는 거의 흥분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내라고 말해요. 엄마. 제발요. 지혜 씨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강 대표, 반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 모두를 함께하게 한 소년 사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더 이상 망설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다 더 크게 무릎을 꿇고 강 대표의 팔에 몸을 던지며 네. 강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꼭 안았고 모든 것의 무게, 불확실성, 두려움, 수년간의 외로움이 녹아내렸다. 민준이는 환호하며 폴짝폴짝 뛰었다. 강 아저씨가 공식적으로 제 아빠가 됐어요. 강 대표는 웃으며 지혜 씨를 살짝 뒤로 당겨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괜찮니, 얘야?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머리카락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가끔은 거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강 대표가 씩 웃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민준이는 그들에게 몸을 던졌다. 그들 둘을 너무 꽉 안아서 지혜 씨가 숨막히는 웃음을 터뜨렸고 아들과 어쩐지 그녀의 집이 된 남자를 팔로 감쌌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삶이 그녀의 것이 되었다.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랑. 결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은 작은 소년,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그들 둘 다를 사랑할 만큼 용감했던 남자 덕분이었다. 그 후의 날들은 축하, 웃음, 그리고 지혜 씨가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류의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민준이는 선생님, 식료품 가게 계산원, 심지어 우편 배달부에게까지 청혼 이야기를 했다. 강 대표는 민준이가 제 거의 아빠가 이제 제 진짜 아빠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할 때마다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모든 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작았고 가까운 친구들과 강 대표의 좀 더 신뢰받는 동료 몇 명만 있었지만 완벽했다. 민준이는 그들 옆에 자랑스럽게 서서 그들이 서약을 교환하는 동안 귀까지 미소를 지었다. 강 대표가 지혜 씨에게 키스한 후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지혜 씨는 마음속에 단 하나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삶은 사치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저택에 살지 않았고 지혜 씨는 강 대표가 그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이었다. 그것은 돈, 지위 또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팬케이크, 소파에서의 늦은 밤 영화, 강 대표가 단지 거기에 있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민준이의 학교 픽업에 나타나는 방식.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것은 진짜였고 강했고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지혜 씨가 어느 날 저녁 그들의 거실에 앉아 강 대표와 민준이가 커피 테이블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이 집이었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가지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더 마음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업로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